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다가 문득 한마디가 나갔어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상대방 표정이 잠깐 굳더군요. 그리고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넘어갔을까?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어쩌면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한 것이 멀리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대하다가도 가까워지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온 사이일수록 더 그렇지요.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 그냥 한 말인데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여,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선생께서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가장 큰 아픔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간 말들 때문이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아니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들을 돌아보며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은 자랑과 과시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런 기쁜 소식들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나누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스승이셨던 이벽 선생에게서 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벽 선생은 집안이 좋고 학문도 뛰어난 분이었는데 한 번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가 친구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근황을 나누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에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내지 하면 좋을 것을, 때로는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회사에서 또 승진했어. 연봉도 많이 올랐고 하며 자세히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듣는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요? 혹시 그 친구의 자녀는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정말 잘 됐네 하고 축하해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씁쓸해질 수 있지요.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이면 아무리 오랜 친구 사이라도 자꾸만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화만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진정한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다. 이 말씀의 뜻은 기쁨을 나누되 상대방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아들이 다행히 직장을 얻었어. 요즘 같은 때 정말 감사한 일이지라고 하면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하면 이것 역시 과시가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가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이렇게 했어. 요즘 투자해서 수익이 좋아.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같은 나이대를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경제적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손주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자꾸만 우리 손주는 이렇게 똑똑해. 벌써 이런 것도 한다며 자랑하다 보면 손주가 없는 분들이나 손주와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 유배지에서 고향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쓰신 편지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할 때면 같이 기뻐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멀리 있는 내 자식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생께서도 그런 감정을 느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좋은 일을 아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손주 덕분에 요즘 활력이 생겼어. 손주 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라고 하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됩니다. 자네도 손주 보면 정말 좋을 거야 같은 말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그 친구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자랑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언행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을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특히 이것이 농담이나 가벼운 대화의 형태로 나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벗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선비가 친한 친구에게 자네는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는가? 재주는 있는데 운이 없나 보네라고 농담 삼아 말했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크게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는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랜 친구들끼리 만나면 편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고, 자네 요즘 더 살쪘네? 머리가 많이 빠졌구만. 아직도 직장 다니나? 우리 나이에? 같은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물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마음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몸무게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살 좀 빠졌네. 많이 쪘네. 이런 말들 참 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 문제로 살이 빠진 것일 수도 있고 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제자 중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는데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났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옛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야, 너 그 다리는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질문이었지만 그 제자는 그날 이후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어디 하나쯤은 아픈 데가 있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이런 부분들을 농담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실례가 됩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또 같은 이야기 하시네요. 귀에 안 들리세요? 이런 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나? 딸은 왜 아이를 안 낳나? 손주는 언제 보려고?
이런 질문들, 친한 사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이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들도 답답하고 걱정하고 있을 문제일 텐데 자꾸만 그것을 들춰내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정약용 선생은 경세유표에서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칼을 꽂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가 안고 있는 아픔이나 고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이 먼저 꺼내지 않은 이야기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요즘은 어떠세요? 처럼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습관입니다. 살이 빠지셨네요. 보다는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언쟁이 생기면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 집안은 다 그래. 같은 말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정약용 선생께서 부부 사이의 화합에 대해 쓰신 글을 보면 평생을 함께할 사이이기에 더욱 서로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한번 상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부분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 친밀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엄마가 널 더 사랑했잖아. 같은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되었다가도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조심해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을 다루듯이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 알되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지나친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낸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경계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가셨고 가족과 떨어져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편지를 보면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희망의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무겁게 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을 보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불평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비가 온다, 물가가 올랐다, 정치가 잘못되었다, 자식들이 소식이 없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힘든 일들이고 답답한 일들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불평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우 씨는 항상 불평이야. 만나면 또 힘든 이야기만 하시겠지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만남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모두가 반갑게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불평을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자식들이 나를 무시한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한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공감하고 위로하다가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제자였던 이강회라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선생님을 찾아뵐 때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께서는 한 번은 위로해 주시고 두 번은 들어주시다가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네의 어려움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네. 하지만 매번 그 이야기만 하면 자네 자신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도 자네를 도울 방법을 찾기 어렵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 말씀에 이강은은 크게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불평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 불평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는 익숙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편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관계에 큰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유배지의 어려운 생활에 대한 불평보다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식들에 대한 불평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안 찾아와. 다 키워놨더니 소용없어. 같은 말들을 친구들 앞에서 자주 한다면 그것은 자식들에 대한 불평인 동시에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으니 서로 부정적인 감정만 확대 재생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 때 하소연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법과 정도의 문제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되 그것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평 이후에는 반드시 감사나 긍정의 말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힘든데 그래도 다행히 다른 데는 괜찮아. 자식들이 자주 못 오지만 그래도 전화로 안부는 묻더라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은 반성문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무리 힘든 날이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찾는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건강에 대한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 하나쯤은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듣는 사람도 우울해지고 본인도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께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 문제나 정치에 대한 불평도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정치가 엉망이다라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 자리는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불평대회가 되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실학자로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셨지만 항상 대안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셨던 것이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불평과 원망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관계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견딜만해. 어려워도 방법은 있을 거야. 나이는 들지만 경험은 쌓이잖아.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쓰신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지지만 또 피고 달은 기울지만 다시 차오른다.
인생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이처럼 힘든 순간에도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랑과 과시의 말,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게 되는 말들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가까운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평생에 걸쳐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와 언어에 관한 가르침이 유독 많습니다.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은 언행일치와 신중한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 후에는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선생께서 생각하신 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선생께서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부, 형제자매, 평생 친구, 이런 관계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관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 말은 더욱 큰 힘을 가집니다. 좋은 말은 더 큰 위로가 되고 나쁜 말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고 지위는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손실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관계들,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무심한 말 한마디로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조심조심하고 긴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편안함에서 나오니까요. 다만 그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전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되 고쳐야 할 것은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태도입니다.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고 편안하되 함부로 하지 않는 것. 말을 아끼되 필요한 말은 하고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남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형제자매도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이런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좋은 기운을 나누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평생의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일용지물용주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처럼 우리의 언어도 매일 사용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실수를 하셨을 때는 주저없이 사과하고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높은 학식과 명망을 가진 분이셨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제자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 하지요.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나누는 말들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만 듣고 살면 삶이 무겁고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나누면 같은 하루라도 훨씬 가볍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겨울날의 따뜻한 햇살과 같고 나쁜 말은 한여름의 차가운 얼음과 같다. 계절에 맞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듯이 관계에 맞지 않는 말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관계를 망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랑이나 과시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불평과 원망으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배려하는 말,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고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라는 표현 한마디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다. 선생께서도 평생 조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대한 후회가 있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말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려 할 때 멈추고, 불평하고 싶을 때 대신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관계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 말은 마음의 거울이요, 관계의 씨앗이다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더 풍요롭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말의 씨앗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관계가 자라나고 나쁜 말을 뿌리면 관계가 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